스쿨 2.0이라는 표준안 만들어가지고 거기 학교에서 적용할 수 있게 툴키트 만들어가지고 전체 이제 배포하고 있고, 영국에서는 이게 미래 학교를 만든 이 프로젝트에 2005년부터 이미 시작이 됐는데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82조 원 투입해가지고 교육에 굉장한 투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핀란드에도 이런 학생 맞춤형 뭐 이런 아니면 시설들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시범적으로도 진행되고, 싱가포르에서도 마찬가지 이런 형태의 스마트 교육 형태가 뭐 작년 기준으로 6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아마 좀 늘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자, 그래서 우리가 입시 위주의 정량 평가에서 이제는 정성적인 평가로 좀 바꿔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야, 그럼 입시 제도가 과연 바뀌어지겠냐 그러는데요. 이제 우리나라 입시 제도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최근에 아마 교육부에서 발표한 거 보셨을 텐데요. 교육부가 지금 앞으로 10년 이내에 대학 입학 정원을 15만 명을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위적으로 줄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고등학생들 숫자가 계속 줄고 있어요. 저출산 영향으로 해서.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 10년 후면은 지금 현재의 대학 정원이 고3 졸업생보다도 10만 명 이상이 오버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같이 대학 들어가려고 머리 싸매고 공부하는 그런 형태는 이제 안 돼요. 그리고 뭐 군소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생존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근본적으로 입시 제도 자체가 바뀔 수 없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이게 뭐 정원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버스 정류장에 그 버스 타려고 막 사람들이 엄청나게 줄을 서 있으면은 버스에 정원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지만은 버스 정류장에 탈 사람이 한 명 아니면 없던지 그러면은 버스에 정원이라는 개념이 별로 필요 없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입시 제도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고, 이런 정성적인 평가를 위해서 뭐 입학 사정관 제도를 대학들이 지금 전부 다 도입을 해가지고 있는데, 이래서 우리 강남 8학군도 아마 여기에 따라서 향후에 한 10년 이내에 상당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책으로 만든 교과서의 한계를 뛰어넘어가지고 이제는 다른 형태로 좀 확장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평균적인 학생을 위한 것보다는 아까도 보여드린 것처럼 모든 학생, 하위권 학생, 중위권 학생, 상위권 학생 모두를 포용할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돼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럼 우리 학생들이 과연 어느 수준이냐 하는 거죠. 이 우리나라 학생들이 스마트 교육에 대한 준비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제일 잘 돼 있는 학생들이에요. 굉장히 상징적인 건데 2009년도에 이렇게 피사라고 하는 기관이 있는데 여기에서 디지털 매체 읽기 테스트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게 뭐 OECD 국가들 전부들 모아가지고 대표 학생들 모아가지고 검색어를 줍니다. 어떤 검색어를 주어가지고 이거를 자기가 인터넷에서 디지털 공간에서 검색을 해가지고 그 관련되는 검색어에 대한 레포트를 써내게 하는 그 테스트를 했는데 한국이 1등을 했어요. 1등을 했는데 다른 나라하고 점수 차이 한번 보세요.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학생들이 초중고 학생들이 벌써 이미 인터넷 공간에서 자기가 필요한 정보를 얻고 그걸 활용하고 하는 게 굉장히 익숙해 있는 거예요. 벌써 이미. 그래서 학생들은 스마트 교육에 오히려 더 익숙해 있는데 학교는 가르치는 학생이나 교사들은 교과서 들고 전통적으로 칠판에 글씨 쓰면서 가르치는 게 더 익숙한, 이게 세대 간의 교육에 대한 격차가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 제도를 근본적으로 우리가 바꿔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교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진다. 그래서 과거에 하는 그 답습 매년 관행적으로 해오던 어떤 그런 형태의 교육이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교사의 역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사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학교 인프라 자체도 이런 정보통신 기술들을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 교육을 수용할 수 있는 형태로 이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제일 필요한 게 이제 디지털 교과서가 됩니다. 이 디지털 교과서는 과거에 있는 이런 책이 아니고 이 디지털 교과서, 이 화면 보시면은 아이패드 쓰시는 분들은 금방 이것이죠, 그죠? 아이패드에 있는 아이북 같은 그런 화면으로 제가 보여드린 건데, 학생들이 특정 교과서가 아니고 관련 교과서나 그 디지털 교과서라는 게요, 기존에 있는 책으로 된 교과서를 디지털 파일로 만들어서 그냥 PC에서 볼 수 있는 그게 디지털 교과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교과서 안에 들어가면은 그 안에서 어떤 특정 뭐 생물에서 어떤 분야 내가 더 관심이 있으면은 뭐 DNA가 관심이 있으면은 그걸 계속해서
연결해가지고 거의 뭐 대학이나 대학원 수준까지도 접근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자기가 굉장히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는 폭을 넓혀놓은 그런 형태의 교과서 컨텐츠 자체가 기존에 있는 교과서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학생하고 굉장히 인터랙티브하게 자기가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북이라든지 이런 걸 접속하기 위해서 아이패드에서 사용하시는 그런 것과 비슷한 개념의 교과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책 가방이 필요 없겠죠, 이게. 뭐 아이패드나 태블릿 PC 한 대 이렇게 들고 가든지 아니면 학교에 두고 오면 될 테니까요. 그래서 이런 디지털 교과서 이미 개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리스에서 이게 지금 단계적으로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는 걸 연도별로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뭐 시범 학교도 세종시에 지금 이런 스마트 교육하는 학교, 시범 학교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뭐 그냥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런 디지털 교과서 하나 도입을 하려고 해도 굉장히 힘든 게 기존에 이게 출판사들하고 서점하고 이렇게 자기들 이렇게 먹이사슬 걸려 있는 게 있어가지고 저항이 굉장히 심해요. 그 시장이 이제 없어지잖아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게 저항이 심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그다음에 뭐 제도 자체를 바꾸고 하는 이런 일들이 시장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시장의 이해관계하고 이렇게 맞물려가지고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온라인 이 스마트 교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뭐 모든 것이 교육이에요. 교육 학교가 그 학교 울타리가 그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박물관의 체험, 그다음에 전문가 수업, 화상으로 강의도 하고 뭐 미국에서 전에 한번 한 적이 있죠. 우주에 있는 우주인하고도 이렇게 같이 원격 화상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뭐 학생들이 몸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는 자기 병원에 있으면서도 수업을 할 수 있는 이런 형태. 모든 곳이 학교가 되는가 하면은 그런가 하면은 또 교실도 학교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자기 교실이 되는 어떤 이런 형태의 기반을 만들어가는 그런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전자정부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 말씀을 한번 좀 드릴게요. 뭐 우리나라 전자정부 굉장히 잘 돼 있죠. 보면은 뭐 우리나라 전체 전자정부도 유엔 평가에서 계속 뭐 세계 1위로 나오고 서울시도 뭐 세계 100대 대도시 비교하면 유엔에서 평가하면 세계 1위로 평가를 받고, 우리 특히 강남구청 같은 경우에도 뭐 전자정부에서는 굉장히 앞서 있고 뭐 일본이나 외국의 전자정부 모델을 수출한 경험도 가지고 있고 굉장히 뛰어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로 봤을 때는 전자정부에서 전 세계 1위라고 우리가 자부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요, 이 전자정부가 그런 행정 서비스만 하는 기능만 가지고는 전자정부의 최고봉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유엔이나 가튼에서 정의하고 있는 전자정부에서 최고 마지막 단계, 제일 높은 단계는 이게 통합하고 개인화 서비스에 더해서 이 전자정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행정정보나 이런 행정 서비스에서 발생한 그런 자료들을 서로 연계해서 가공하고 그런 것들이 다른 산업이 만들어지고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가는 걸 우리가 최고의 전자정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단계로 올라가기 위한 그런 작업들을 이제는 해야 될 때가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그런 환경은 이미 기술적으로 뭐 스마트폰 사용자라든지 뭐 지금 이제 이미 빅데이터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굉장히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을 잘 분석을 하면 가치를 충분히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클라우드라든지 이런 환경들이 만들어져, 기술적인 환경이 만들어져 있는가 하면은 정부의 역할도 이제는 뭐 통치한다기보다는 이제 서로 조정하고 조율하는 어떤 그런 역할 변화, 그리고 소비자도 단순하게 컨슈머가 아니고 프로덕션도 같이 하는, 내가 소비도 하면서 정보를 생산도 하고 하는 어떤 이런 체제로 이제 바뀌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자들은, 여러분들 구민들이라든지 시민들, 특히 강남구 구민들은 뭐 다른 기초자치단체에 비해서 굉장히 이렇게 지적 수준이나 생활 수준이 높은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에 굉장히 익숙해 있고 이런 것들이 일상화되어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한테도 전자정부라는 게 과거처럼 포탈이나 뭐 인터넷 들어가서 그 사이트에서, 강남구청 사이트에서 서비스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이제는 플랫폼 기반으로 서비스도 정부가 따라가야 되는 입장이 된 거죠. 이게 소비자가 굉장히 앞서가 있고 소비자의 성향이나 라이프스타일이 변해져 있기 때문에 정부도 거기에 따라가지고 몸을 맞출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예시를 들면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보면은 이게 서비스단, 그러니까
일반 그 구민들이나 주민들하고 접촉을 하는 이런 서비스 플랫폼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야 되고, 이 서비스 플랫폼이 가능하려면은 그 뒷단에서 일하고 있는 공직사회가 워크 플랫폼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뭐 행정국이라든지 복지국이라든지 하는 모든 부서들이 이 동일한 플랫폼상에서 서로 협업하고 데이터를 공유하고 하는 이런 체계가 만들어져야지 여기서 만들어진 서비스가 통합된 서비스가 이렇게 주민들한테 전달되는. 지금 여기 그려준 것은 제가 뭐 국가정보와 전략위원회 할 때 국가중앙정부의 모델을 그려놓은 거기 때문에 여기에 뭐 아마 부처들이 이런 부처 이름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과학기술 분야, 산업 분야를 통틀어서 있는 NTIS 같은 부분들, 아니면 사회복지 통합망,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발생하는 데이터들을 활용도 하고, 또 민간에서 그런 데이터들을 잘 활용해가지고 지식을 창출하고 그게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고 산업화할 수 있는, 그래서 이쪽에서 비즈니스까지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면 지금 사회복지 통합망이라는 게 있죠. 이게 지금 정부에서 이제 그 16개 중앙부처나 293개 복지사업까지 확대하기 위해서 이미 기초자치단체하고 연계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확대하는 작업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향후에는 이런 모습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이제 진화해 나가면은, 그래서 이쪽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프론트 단의 프론트 플랫폼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접속하면은 자기한테 가장 적합한 복지를 자기가 선택을 할 수 있고 다양한 정보를 얻어낼 수 있고, 그런가 하면은 복지뿐만이 아니고 이제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복지 이외에도 사회보장 관련해서 뭐 고용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다양한 서비스를 여기 프론트 플랫폼에서 자기가 받고, 여기서 그러한 비즈니스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이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 뒤에 있는 백오피스에 해당되는 부분에서의 플랫폼에서 공직사회가 여기서 같이 활동을 하고 하는 이런 형태로 앞으로는 전자정부의 큰 틀도 이제는 변환되어 가야 되겠다.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복지국이면 복지국에서 자기 강남구청 사이트의 한 부분 복지라는 메뉴에서 구민들하고 접촉해가지고 서비스를 1대1로 이렇게 포인트 투 포인트 서비스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니죠. 여기서 같이 협업해서 데이터라든지 서비스를 올려놓으면은 거기에서 각 구민들이 자기가 필요한 부분들을 선택적으로 그리고 종합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플랫폼 기반으로 변환되가는 그런 형태로 전자정부도 변해가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그림이 그려져 있고, 현재 뭐 중앙정부에서는 이런 쪽으로 상당히 많은 준비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한 3가지 스마트 워크에 대한 것, 그리고 스마트 교육에 대한 것, 그리고 스마트 전자정부에 대한 그런 3가지에 대한 예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제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